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방지 대책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요. 과연 LH 사태로 끌어오는 민심을 잠재우고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에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LH 사태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또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까지 총출동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태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좀 인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정권의 위기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공교롭게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심의 향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은 이러한 사태가 이제 LH 사태로 우리가 단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나 또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의 현재의 상황들을 어떻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양패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 정부는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지금 25번째로 이번에 이사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번에 LH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금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24번과 함께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LH 사태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꼭 신도시뿐만 아니라 토지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동산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토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패한 것이 굉장히 드러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한 투기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사태가 3월 2일 날 지금 민변하고 참여연대 쪽에서 발표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지금 4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굉장히 말은 많이 건절하겠다, 수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 또 우리 국민들이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토지와 관련해서 특히 주택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규제로 상당히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이 토지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주가 다 지나가는 동안에 과연 지금 문제 해결에 정말 근본에 접근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날 정도로 지금 아직 사태는 진정되거나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하는 어떤 자세나 또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는 많은 허점이 들여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수님 보시기에도 국민들이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번에 나타난 어떤 부패의 그 현장에 대한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이 정권의 지지도나 아니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일단 지표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빠졌던 것이 이제 소급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동안 그러면 했던 이번에 3기 신도시권에 연관된
그 LH 직원들은 재산을 뭐 그대로 수익을 향유하는 형태가 결과론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뭐 정부에서 많은 대책과 뭐 합동조사본부 이런 것들이 좀 묻히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래봤자 결국은 수익을 보내라는 귀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 김태년 대표하고 뭐 당정청에서 종합적으로 소급 입법을 추진하겠다는데 약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같이 했더라면 지금의 어떤 국민 분노를 이미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좀 잠재우고 국민들이 좀 지켜보는 형태로 바뀌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뭐 시작이 반이니까 지금부터 그걸 잘 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좀 마음 상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면 그다음부터는 뭐 3기 신도시대 대책이나 이사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긍정적으로 또 받아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물쩍 넘어가면 또 역풍을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사실 뭐 여당 지금 뭐 정부, 청와대 할 것 없이 지금 이 투기 근절을 위해서 각종 뭐 발언, 정책들을 만들고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재산을 의무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전 공무원으로 영역을 넓히겠다. 뭐 9급 이상은 이제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전부 다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을 하면 지금 이번에 일어난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소장님? 일단 물론 모든 공직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이제 개발 업무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이 어떤 재산 공개를 한다라는 건 어떤 도덕적 어떤 흠결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취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어떤 부패 구조가 이렇게 근절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느 한 시기에 없었던 문제가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탁 불거져 갖고 사실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그 공기업들의 어떤 부패라든지 공기업에 따르는 부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늘 회자가 돼 있었지만 회자가 되어 왔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땐 항상 미봉책으로 끝냈고 이거를 발본색원해 가지고서 이거를 어떤 사회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재발하게 막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골마 터진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어난 LH 사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부패 척결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특정 부분에만 지나치게 장기간 시간을 쏟고 거기에 집중했던 부분들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의 어떤 공기업 직원들의 어떤 이 부패가 너무 이제 만연이 된 어떤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뭐 법으로 해서 뭐 말단 직원까지 여기에 어떤 재산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이렇게 강화해서 또 이것이 임시방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과 어떠한 이런 행정 규제를 한다라는 건 졸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부패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서두르기보다는 이번 정부가 아직 한 1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1년 1년 정도의 전력을 남았죠. 투구한다라면 적어도 우리가 공기업 부패 정도는 저는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필요한 절차를 좀 답답하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지만 절차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 중에 사실 이게 일부 직원들의 일탈처럼 지금 일단은 시작이 됐고 아직 뭐 전 직원의 문제가 있다든지 뭐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일부 직원들의 이런 일탈 행동이 과연 전체 공무원 사회에 어떤 영향을 이렇게까지 줘야 되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좀 말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이제 준비생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의 사태의 발단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에서 직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 직원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또 개입된 흔적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최고의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받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을 볼 때 아까 우리 이 대표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졸속이법의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LH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들을 지금 개정을 일단은 완료를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치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 부패가 완전히 만연해 있는 것처럼 또 모든 공무원들은 모두 다 굉장히 부패나 또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지금 전제를 깔고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요. 지금 이번에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LH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공기업들은 매년 청렴도 아마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 있는 변 장관 같은 경우에도 LH 사장으로 있을 때 그 자체적인 어떤 LH의 청렴도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평가가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규정 등으로 인해서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들이나 그런 규정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 사후에 정말 사후 약방문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약간 정치적인 그런 해결, 즉 민심 부분을 빨리 어루만져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으로 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입법 부분에 대한 입법 만능주의를 갖다가 내세우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 보게 되면요.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제3자까지 처벌한다든지 또 일부는 지금 소급 입법의 가능성까지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으로 이런 원인을 갖다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근본적인 발본색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모든 공직사회를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간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급하게 원인 부분에 대한 정교한 어떤 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운데 법을 급하게 해서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감정만 충족시키고 실속은 없는 결과적으로 거의 큰 의미 없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보고 이 정부가 임기 내에 뭘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부동산 정책을 장기적으로 보듯이 이 문제도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관의 변화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세부적으로 찬찬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감정이 앞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의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LH 기업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 저는 이제 LH 기업 전체의 조직적인 부패가 만연돼 있고 이것이 도덕적 해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실명 거래를 그렇게 과감하게 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고위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보가 누설되거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차명 거래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엔 대놓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는 LH 기업 내부에 전체적으로 좀 만연됐다라고 보는 게 출장비사라든지 이런 것도 부당하게 사용해갖고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제법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청업체들이 LH 기업 간부들에게 어떠한 뇌물을 준다든지 이런 뇌물 수첩에 대한 어떤 문제들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언론에 나온 어떤 LH 기업과 관련돼 있는 부패 구조에 이거는 어느 법과 어떠한 시스템을 일부 개선해 갖고서는 사실 이 고리를 끊어내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 오래 근무하다가 LH공사 고위직으로 갔다가 LH 고위공사에 갔다가 다시 민간기업에 LH와 납품하는 이런 회사에 사장으로 가고 부사장으로 가고 도시개발하는 건설을 거의 95% 독식하는 어떤 이 구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법의 입법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라면 지금 우리가 떠드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이게 수십 년째 저는 뿌리가 내려왔고 이거를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의도해서 LH공사하고 그다음에 저기 토지공사를 그러니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묶으면서 이거를 조직을 거대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우리 사회고 이거를 다시 개선해야 되는 것도 우리 사회라는데 저는 이 입법을 할 때 어떤 본질의
그것이 반드시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뭐 우리 그 박사님이나 이제 소장님 말씀 종합해 보면 결론은 저는 이렇게 다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비리나 이 국민 감정을 훼손하는 어떤 비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이 너무 혹시나 공무원 전체 사회에 그 뭐 사기나 이런 진장면에서 좀 무리하게 가는 것은 좀 자제하고 벌은 줘야 된다는 건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단하기에 요번에 이제 법안 내용들을 보면 일단 3개가 통과했잖아요. 부패방지요법이라 그래서 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좀 눈여겨본 게 그 최고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이. 그래서 일단 신호는 분명히 줬어요. 줬고 또 토지주택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익 몰수를 3배에서 5배 네. 자기가 재산의 이익을 취한 것에 역으로 어떤 손해를 볼 정도의 어떤 법안들이 들어가서 결론은 그렇잖아요. 법의 목적은 그런 비리나 사고가 안 나게 미리 방지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번에 통과한 법 내용들이 보면 미연의 어떤 방지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전 공무원이 그 재산을 등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사유재산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완 유지라 그럴까요? 노출이 안 되게 공무원 내에서 시스템을 잘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공무원 하기 좀 기분이 좀 찝찝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정부에서 조율해서 한다라면 네네. 이 법안들하고 그런 걸 같이 잘 맞추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적폐가 많이 사라지고 뭐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좀 많이 좀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기부패방지법 해서 뭐 5개 법안 중에 지금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인데 네. 거기 보시면 아까 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번 사태가 발생한 뭐 부당이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수를 하고 환수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급 적용이 또 안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 소급 적용 부분은 사실 마음 같아서는 기존의 이제 부패의 그 고리 속에 있는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완전히 사실 몰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이번에처럼 뭐 벌금을 더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지금 현재까지 이미 저질러진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재산상과 관련된 부분에 환수가 가능하냐, 또 처벌 부분과 관련해서 새롭게 더 강화된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소급 적용의 문제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을 당연히 하고 싶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 원칙이라든지 위헌 소지가 있다. 예,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소급에서 이제 소급 입법이 이제 가능한 그 경우에 있어서는요, 법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본래는 형사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쪽으로 규정이 돼 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처벌 부분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 사라졌을 때 오히려 소급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했던 부분을 면제해주는 과거에 우리 관통죄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들이 이제 소급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재산권의 이전과 관련된 이 민사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부분들은 법 질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법 질서 부분에 대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은 헌법상의 기본 이념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급 입법은 금지되는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약간 논의 중에 나왔던 것은 우리가 부진정 입법, 소급 입법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정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진행 중이고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 있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부진정 입법 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그 법이론적인 네. 것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이 LH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된 개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소급 입법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위헌의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추후에 다른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 입법은 네. 하지 않는 제외됐죠. 것으로 제외했는데 네, 이번에 현재 여당의 대표로 계시는 분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급 입법에 대한 추진 의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법 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신가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박사님 의견과 많이 사실 다른데요. 네, 교수님 말씀 지금 해주실 건데 김태년 일단 당대표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지금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법안과 같이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뭐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 여당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법이라는 것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나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친일예산 몰수 법이 통과될 때 네네. 똑같이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아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내세웠죠. 그거는 법학자들 얘기고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 올라가서 이 헌재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면서 진정소급 입법은 이미 끝난 건데 소급하는 것이고 네네. 소급해서 다시 법을 만드는 것이고 부진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실을 입법을 해가지고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친일재산 그거는 이제 진정소급 입법이었죠. 네네. 완료가 됐고. 예, 완전히 끝났는데도 네네. 끌어가지고 새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끝나지 않은 사실이니까 법을 변경하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끝난 것도 바꾸는데. 근데 그 네네. 경우가 어떤 경우냐. 네 가지 경우를 그 헌재 판결에다가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그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소급 입법에 의해 가지고 당사자의 손실에 대비해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한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이나 국가가 볼 때 이건 소급 입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났어요. 2008년도에 났고 네. 2011년도에 또 세금 문제로 났는데 그 부분도 또 부진정 소급 입법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다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LH 사태가 얼마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터에 나왔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친일 그때 감정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감정을 생각한다라면 법감정을 네. 법안에 넣었을 때 이것을 헌재에서 과연 공익상의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LH 투기한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어린아이도 알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할 수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법안 이번 개정할 때 올라가 있었는데 공공주택특별법도 올라가고 토지주택공사법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는. 올라갔는데 법안 소위라고 있죠. 법안 소위에서 심의 중에 그 조응천 의원이죠. 네네네. 이 양반이 갑자기 뭐 위헌의 이 소지가 있다. 저 친일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저는 이 양반도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니 전 국민이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화가 나 있는데 여기다 대고 친일파랑 붙여가지고 안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붙인 바람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소위에서. 맞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원장이에요 또. 예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과될 수 있더라고 예측한 저나 일반 뭐 참여연대나 민변 쪽에서는 좀 박탈감을 느꼈었는데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니까 여론이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이유 당연하죠. 소급 입법이 안 됐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뭐 신용만 하는 거구나. 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안전하구나. 유명무실하다. 이런 반대급부가 나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예. 제가 볼 땐 부랴부랴 내세웠는데 당연히 통과되겠죠. 헌재 재판소에서 제가 위원이라고 할 때 국민들이 한번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위원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추진하면 그냥 될 것인데 국민 눈치 보다가 뒤늦게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서 네. 국민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네. 3기 신도시 이사 대책 가려면은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 조금 이제 이 지금 정부 정책하고 약간 좀 포인트가 요번 LH 사태를 해결하는 해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 중에 이제 한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어떤 그 소급 입법의 문제. 일단 저는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현재 가서 위헌 판결 받으면 되는데 법도 안 만들어 놓고 일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얘기했다 해서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이건 제가 봤을 땐 의지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소급 입법은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맡겨놓고 국회가 통과시켜서 만약에 이게 위법에 이해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심으로 가서 헌심해서 아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 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위헌 판결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이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에 맞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러고 자 그럼 이것이 소급 입법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차지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축소하게 조사했어. 야 그것밖에 안 나와? 국민의 감정은 수만 명이 있을 것 같은데 고작 10몇 명이야. 니네 조사한 거 맞아?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인접지역이 빠져 있고 차명거래가 빠져 있는 거죠. 대한민국 이 시스템에서 인접거래하고 차명거래를 못 찾아낸다?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도 더한 거를 찾아내고 쉽게 얘기해서 국민한테 의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LH 공사 직원 전체 14,000명 국토부 직원 전체 핸드폰 압수해서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은 원하는데 야 우리 몇 명 조사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법에 한계가 있어. 이건 우리가 형사권이 없잖아. 이거는 와서 뭐 이거 하라고 없잖아. 라는 계속 여지를 열어주면서 찔끔 발표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 인접지역. 사실 저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시장의 공급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부터는 그 개발 지역 안에 안 삽니다. 거기는 보상이라는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나무를 심고 집을 만들고 뭐를 하는데 저 같으면 만약에 그 정보가 들어왔다면 전 인접지역 다 살 겁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는 땅값의 가치는 이 개발 지역 내 땅값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절대 직접 거래로 사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 차명 거래를 샀죠. 차명 거래가 샀다면 감사원과 금통위에서 이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무슨 수사기법을 도입되면은 그거를 못 찾아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뭉태기 돈이 갑니다. 또 등기부등본만 확인을 해도 1순위 대출을 받았다면 1순위가 금융권에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2순위 개인 근저당 들어올 거면 개인 근저당이 원 토지 주고 그다음에 명의자가 차명으로 이제 명의자가 했다라면 이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파헤쳐 본다라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국민이 원하는 건 이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네.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 또 청와대에 김창조 정책실장의 또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좀 크게 올렸는데 올린 거는 뭐 집주인이니까 올릴 수 있다고 쳐도 이 올린 시점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임대차 3법 중에 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틀 전이죠. 네, 저는 전세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14% 정도를 올리면서 이건 뭐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청와대 정책실장이니까 사실은 이 부동산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는 어떤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이 담당했던 그 업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행 법상의 정확한 규정상으로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정책의 책임자고 말 그대로 최고급 고위공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과 관련해서 처신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정말 우리 좀 많이 쓰는 말로 국민의 눈높이와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우리가 현재 부총리께서도 또 여러 가지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다 보니까 뭐 위로금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졸속기법이 가져온 여러 가지 폐단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정책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저는 좀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조금 이 법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을 일단 만들어 놓고 위헌 여부는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는 말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 이론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그 헌법 위헌 심판과 관련해서 추상적 규범 통제와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 중에 구체적 규범 통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해야만이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위헌 심판이나 이런 것을 제소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이해관계인의 재청으로 헌법 심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 모든 경우를 다 감안해서 몇몇 의원들이 이거는 소지가 아니야. 이
이 소급 입법이 위헌이 아니냐, 여기에 진정이냐 부진정이냐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초세법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왔던 많은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서 안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위헌이다 아니다 엄청나게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 헌재까지 가서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죠. 근데 자, 법을 만들고 뭐르라는 거는 아까 한만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가가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지 모든 거를 판단하는 초법적 지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의 마음을 무시한 법을 만들어진다면 그게 악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만든다면 그거보다 더 비겁하고 치사하고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입법권을 방기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비겁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법리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 법 감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법을 일단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관계되는 또 다른 많은 이해관계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기다려가지고 헌법 소원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이번에 우리가 21대 국회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법을 만들 때는 보다 냉정한 어떤 이성과 어떤 그런 상태에서 사실 법을 만들어야지 현재 정치적인 입장에서 국민적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입법으로 만약 한다면은 또 다른 피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차분하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 좀 다시 할게요. 그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성동구의 금호동에 있는 집에 집주인이 집값을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내가 전세를 준 집에 전세값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얼핏 들은 맞는 것 같지만 일단 공직자라면 이렇게 뭐랄까 번데기 올챙이 시절을 뭐 알아야 기억 못한다. 김상준 의원이 이 정무직에 되시기 전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비리들을 파헤치고 뭐 재벌 저격수라는 표현도 써서 인정받는 분이에요. 공정사회에. 그런 분이라면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틀 전이라는 그 날짜가 사실 되게 마음에 꺼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임대차법 제가 시행하기 이틀 만약에 전에. 역으로 볼 때 지금 저분이 만약에 저 자리에 아니고 바깥에 있다라면 저걸 좋게 볼까요? 본인이 한 행동이지만 그렇게 뭐 답을 드릴 수 있고 저 같으면 그거를 그냥 뭐 저쪽 집에서 올렸다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높은 자리에 계신데 은행에 대출 1억 2천 지금 1억 2천 더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1억 2천은 젊은 청년도 지금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사전에 이런 잡음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솔선수범의 형태라고 보고 아니면 5%는 올리고 미리 아니까 그게 얼마나 공직자로서 올바른 모습이에요. 5% 이틀 뒤에 올릴 거 아니 5% 오르니 5%만 받고 나머지 7% 대출 받아서 합치면 지금 이런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LH 사태 중에 이게 아마 이분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집권 여당 쪽 분들이 집권 다수당이 되고 나서 약간 오만하다 그럴까요? 그런 성향을 초반에 좀 많이 보였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가라앉았지만 그게 이제 이런 데서도 묻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 외에도 다른 분도 다 조사하고 또 마찬가지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분도 또 안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아까 LH 사태뿐이 아니라 모든 공직 사회가 이런 데 둔감해지고 아주 그 눈치 보면서 나쁜 짓 하는데 누가 볼 때도 똑바르지 않은 초등학생 보기 얼굴 부끄러울 정도의 행동들을 지금 다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법안들 만드는 길에 이런 행위조차도 다 집어넣어서 다 같이 앞으로 좀 공직자를 믿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시점 자체가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뭐 김상조 정책실장의 이런 기록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들이 문제가 된 거는 역시 뭐 부동산의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LH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LH의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대해져 있다라는데 뭐 이견이 없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쳐지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LH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해체해야 된다.
이 너무 LH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다 보십니까? 제가 이제 제일 이 LH 사태 터지던 날 방송에 나와서 LH는 해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LH 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화됐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자기 식구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부 감사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솜방망이 처벌이 부패를 키워온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하산 인사에 상당히 관행화돼 있다라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처장으로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뭐로 있으면 다음에 내가 민간 기업으로 가서 내가 1억의 제네시스 정도는 내가 탈 거니까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또 정관 관행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순환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라는 거죠. 과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을 입법으로 통해서 이거를 이 부패의 순환 구조를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LH 공사는 전략적 해체를 해서 각자 맡은 임무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거기에 어떤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이런 감사와 관리 시스템이 좀 저는 병행이 좀 돼서 요번에 재편 좀 돼야 될 것이 이제 가장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LH 공사가 없어지면 3기 신도시 추진은 누가 하냐. LH 공사에 대한 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3기 신도시는 계속 불씨가 되는 겁니다. 정쟁의 불씨가 되고 그렇죠. 국민 신뢰 구조나 믿음의 구조에 대한 부패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공직사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 구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리 방안을 냅둬야 된다라는 거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면 봉합해서는 저는 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고 또 LH공사 없으면 아까 3기 신도시 누가 하냐. 대한민국 정부 각 지방정부에 가보면 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가서 공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업무를 평생 같이 해왔던 부분이고 또 공직사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간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꼭 있다라는 LH가 거죠. 아니어도 된다는 저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정부는 지금 공공을 통한 네. 공급 대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네. 그 공공이라는 게 지금 LH로 네,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LH가 하는 공공의 공급 네. 이게 좀 제대로 되겠어? 얘네들이 그러면 또 뭘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LH 사태가 불거지게 된 것은 LH로 하여금 공룡기업화 만든 어떤 지금 정책 기조가 사실은 근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3기 신도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의 공급을 갖다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일 선두에 나선 어떤 장수로서 LH를 지금 세우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서울의 도심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SH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LH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선두에 나서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LH에 대한 법적의 각종 법령에서도 굉장히 혜택들이 많이 이제 부여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주택법이나 도정법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LH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보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다 면제시켜주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많이 맡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LH를 굳이 해체하기보다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정책 부분에서 지나치게 공공 중심적으로 공공 주도형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의 수정이 있게 된다면은 LH는 LH에 맞는 어떤 역할들을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 규모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위원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LH 해체보다는 네. 공공 주도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주신 건데 네. 정부가 사실 이거 바꿀 지금 모습을 상황 보이지 아니겠죠. 않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LH 부분과 관련되는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LH가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특히 변창흠 현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점점 더 그 전에 있어서는 약간 부채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가
부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부채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다른 부분에서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 공공임대관리라든지 행복주택과 관련된 그렇죠. 지금 자료 화면에 지금 잘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저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에 3천억이니까 한 1조 8천억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규모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LH가 이걸 갖다 해체한다고 하는데 해체할 경우에 있어서 지금 그 많은 현재 쌓여 있는 부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LH로 하여금 지금 기존에 저기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다른 데다가 지금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적자로 나는 저 부분은 공공성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없는 LH나 이런 정부의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공공성을 갖다가 부여를 하고 그 부분에 관련된 국민의 주거 생활과 관련된 이익을 갖다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역할을 담당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LH 부분에 대해서 조직 부분들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갖다 분명하게 변화된 역할을 맡게 되고 지금과 같이 모든 부분에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의 또 정보의 모든 집합체인 것처럼 앞에 내세워가지고 모든 것들을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교란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렇게 LH 사태 등을 불거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요. 기존의 신도시 계획 발표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 본다면은 이사대책 등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83만 호를 전국적으로 우리가 공급하겠다. 택지 개발, 토지를 갖다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네.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되는 구체적인 그 신도시 계획 그 단지들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정지를 갖다가 다 발표하다 보니까 그쪽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바로 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계획만 발표를 하고 후보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뒤에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정보나 권력이 있는 쪽에 기관들이 그런 어떤 파행을 저지르는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계기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가 곧 또 두 번째 지금 또 발표를 네,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공공택지 있거든요. 입지, 네, 예. 발표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죠. 벌써 지금 하남, 감북,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등 해서 후보지들이 지금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행위자 처벌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제도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야기시킨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은 없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접근 방식도 저는 반드시 첨부되어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이렇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뭔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예.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제 정확히 좀 판단해야 되는데요. 네네. 보시면 이제 철회야가 한 47% 아까 정책 자체를? 네, 그리고 보면 나머지 뭐 계속해야 된다 20몇 %인데 네네네. 뭐 밑에 9% 17% 있잖아요. 그 네네. 부분들이 네. 네, 저분들이 보면 내용을 잘 보시면 예. 일벌백계하고 이 사태를 처리한 다음에는 하라 이 얘기예요. 이 사태 쉽게 정리부터 말씀드리면 해라라는 얘기군요. 이런 어떤 비리들을 정리 안 하고 하는 건 못 믿겠다. 깨끗이 정리한다라면 신도시 추진은 맞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공급은 필요하다는 건 네, 인정을 그렇죠. 하는데 맞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근데 얘기네요. 너희들을 못 믿겠다 이거죠. 네네. LH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소급 적용 끝내고 그리고 내부 고발제에서 암행어사 제도 정도 두 개만 둬도 이미 저는 정리가 된다고 봐요. 안에 어떤 지금 소급 적용이 된다면 더 좋습니다. 3기 신도시 주민한테 왜 소급 적용에 대해서 벌금을 3배에서 5배를 추징한다 그럴 때 그 돈을 갖다가 사업비에 하면 흑자가 됩니다. 거꾸로 네네. 사업에는 주민들한테 무주택 서민한테 분양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 돈이 도리어. 그렇다면 더 좋은 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소급 적용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잘 해결된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왔다시피 네.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가야 되고 해체 부분은 사실 저도 박사님 말씀처럼 해체까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툴이 토지공사에서 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네네. 여러 가지 뭐 중복되는 부분을 갖다가 뭐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네네. 그게 목적은 뭐 4대 강을 위해서했다라는 뭐 비판도 있지만 여하튼 합쳐지고 나서 노조가 작년에 합했습니다. 노조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한 상태에서 인재 정착을 했는데 비리가 이제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체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소급 적용과 시스템 구성을 하고 나서 그 원래 스킬들을 좋은 쪽으로 활용해서 신도시 정책을 좀 차질 없이 했으면 좀 국민들
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H 사태 굉장히 뭐 심각하게 지금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고 이 정부와 또 정책의 신뢰 문제까지로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좀 이번 사태를 정리하면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공급 대책도 추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위원, 한문도 교수, 이재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